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나스닥이 이틀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한 달 전에 이걸 예상하고 영상 올렸으니까요. 그 영상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나스닥 떨어지고 대선 이후에, 저는 안전자산으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 PR 주식은 팔고요. 지금도 팔아야 됩니다. 저 PER 주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거고요. 업종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코로나에 굉장히 강했다고 한 인터넷,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었다면 이제는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뭐 광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포트폴리오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PMI라는 어떤 지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PMI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다면 이후에 영상이 짧게 PMI를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 있을 건데 요거를 채널 구독하시고 다 보시고 봐야 이 영상의 어떤 걸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조금 영상이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구독하시고 그 영상 꼭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미국의 PMI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이 회색인가요? 회색. 얘는 제조업이고요. 얘는 서비스업입니다. 회색은 서비스업이고 주황색은 제조업인데요. 지금 미국은 보시게 되면 정말 긴 어떤 경제 성장기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거의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항상 더 많이 팽창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먼저 미국은 지금 2000년대 후반부터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부흥했고요. 제조업은 미국의 셰일 혁명이라든지 뭐 미국의 공장을 짓는 트럼프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를 보였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조업이 좀 뚝 떨어진 이런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은 미국의 굉장히 큰 이제 제조업 비중을 차지하는 보잉의 737 맥스도 없어졌고 777도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 제조업이 많이 쇠퇴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팬데믹이 오고 많이 수축되고요. 다시 회복했을 때 서비스업이 지금 제조업보다 훨씬 더 많이 회복 속도가 빠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업이 딱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GDP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2008년을 보시면 이렇게 이때를 기점으로 민간 투자가 많이 준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민간 소비는 굉장히 두텁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간 투자가 지금 보면 뭐, 2000년대 초반하고 2007년 수준을 지금 거의 회복했고 유지하고 있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완전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즉, 이게 보시게 되면 지적재산권 비율이요. 거의 뭐 한 30% 있어요. 지금 거의 50%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거의 5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기존에 하던 시설 투자, 우리가 아는 시설 투자, 공장 짓기라든지 장비 사기 이런 거는 현저히 줄었다는 거고요. 지적재산권, 즉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인건비죠. 거의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유럽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유럽의 PMI입니다. 지금 이제 유럽이 2012년대는 유로존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조업이 제조업이 이렇게 조금 밑으로 내려온 구간도 있었지만 제조업이 생각보다 미국보다는 굉장히 선방을 했고요. 이쪽 지점은 이제 디젤 게이트가 있어서 자동차 쪽들이 조금 쇠퇴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과는 반대죠. 제조업이 이렇게 서비스업보다
더 빨리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게, 유럽의 서비스업은 관광업이 많으니까 뭐 오히려 서비스업이 안 돼서 제조업이 잘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독일, 가장 큰 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이 독일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회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서비스업이 안 되는 것보다 제조업이 잘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럽이 지금 거의 뭐 2차에서 3차, 지금 거의 뭐 3차나 4차죠. 이 미국과 유럽이 이런 코로나를 맞는 동안 중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컨트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돈을 크게 막 부양책을 지금 여기서 중앙은행에 부양책을 쓰지 않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이게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나 이 유럽은 어, 중앙은행 돈 풀기를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없으니까요. 그 점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 이제 중국은 좀 관가를 해야 될 게, 국영기업의 대출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해외론이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돈을 막 많이 이제 돈을 안 풀었다고 보긴 힘들지만 이렇게 엄청난 양을 풀진 않았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이 부양책 크기가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다시 시각을 바꿔서 중국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2008년 리만 사태 때부터 이게 중앙은행이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 보여주는 한 지표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지금 미국이 보시면 2008년부터 돈을 풀다가 요거를 2012년도에 이제 또 경제가 한번 또 느려지니까 또 풀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테이퍼링이 시작됐죠. 2016년 말부터 테이퍼링을 해서 가져 올라다가 여기서 경제 수축이 돼서 돈을 코로나 와서 다시 찍은 이런 상황인데, 이 양이 코로나 지금 이게 좀 너무 많은데, 코로나 사태에서 이 제공한 어떤 유동성이 미국이 현저히 많다. 유럽보다 지금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죠. 이 양 자체가 기울기도 틀리고 길이도 틀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지금 정부 지출 증가량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도 2008년 리만 사태 때부터입니다. 자, 유럽과 미국이 꽤나 비슷한 어떤 재정 지출 증가를 보여주다가, 미국이 이제 어떤 오바마 사태가 아니죠. 오바마 정권에 와가지고 이 대외 어떤 빚에 대한 좀 경계를 하면서 조금 줄이다가, 여기서 트럼프가 감세를 하면서 이제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돈을 정부 지출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출이 아니고 이거는 정부 이제 순 적자 이런 걸로 보셔야 되는데요. 유럽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오히려 지금 코로나 왔을 때 좀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부양을 위해서 정부의 어떤 지출도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렇게 판결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PPP라든지
또 뭐 어떤 그 가족한테 돈을 그냥 주는 이런 피지컬 폴리시죠. 이런 부양책 이런 거 뭐 이런 것으로 지금 소비자한테 돈을 넣어주고 있죠. 그 이유는 미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 비율에서 이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게 크다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웨이브가 거의 지금 2차에서 3차를 넘어 4차까지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그렇게 과연 미국 경제가 소비로 아까 전에서 봤듯이 투자 없고 투자 안 했어요. 투자 없고 소비로 계속 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요것은 미국 은행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 신용입니다. 지금 2012년을 기준으로요. 주담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검은색 이제 신용대출도 늘고 있습니다. 이 신용대출은 자동차 대출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늘다가 여기서 뚝 떨어지게 되는데 주담대는 오히려 안 떨어졌어요. 일반 신용대출만 뚝 떨어지고 주담대는 오르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서 볼 것은 노란색, 주황색이네요. 주황색 영역으로 표시된 LESS 퍼센트라는 건데 이게 바로 충당 부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연체가 오래돼서 받을 수 없는 돈, 받을 수 없는 대출인데 이게 코로나 웨이브가 한번 올 때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웨이브 올 때마다 파산하거나 거의 소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유럽도 그렇고 이 K자 즉 고소득층은 이제 주가가 오르고 이러니까 더 고소득층이 되고요. 저소득층은 더 저소득층이 되는 이러한 성장이 거의 확정이 났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3차, 4차까지 오고 백신도 딜레이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중산층이 2008년에 한번 붕괴된 것이 다시 2020년에 완전히 더 붕괴돼서 중산층이 거의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위험성이 지금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채 10년짜리 수익률인데요. 보통 이제 이게 금리인데 금리가 낮을수록 안정성이 좋다고 하죠. 지금 보시면 요 시기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때는 이제 기준금리가 좀 많이 달라서 이 차이는 무시하셔도 좋은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지금 유럽의 22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25에서 0인데 여기 이제 텔트로를 받으면 거의 0이기 때문에 0이고요. 그러니까 0에서 0.25가 아니라 그냥 0. 미국은 0에서 0.25니까 실질적으로 이 차이가 금리 차이가 0.5%에서 0%밖에 안 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독일과는 뭐 거의 1%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독일과는 거의 1% 넘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태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금리가. 지금 거의 최근에 이제 이태리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태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특히 이틀을 보시면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지고 이랬는데 안전자산이 금리가 반응을 못했습니다. 즉, 이 미국 국민들의 어떤 소비력에 대한 의심이 제기된 거고요. 과연 이 많은 즉 미국이 제조는 하지 않는데 소비만 많이 하는, 즉 플랫폼은 있습니다. 플랫폼은 있는데 물건은 자기 게 아닌 이런 상태로 얼마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아마존, 테슬라, 뭐 엔비디아는 좀 반반인데 페이팔,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다 뭐냐면요.
소비자,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B2C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지금 의문이 제기됐을 때 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거고요. 특히 B2C는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B2C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 이 마진이 좋기 때문에 이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P 비율을 보실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높은 P를 가진 지금 주식을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시장에 이 회사들이 점유율이 커지더라도 그 시장 자체가 줄거나 경제가 불안해가지고 이들 기업의 자금이 막히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요, 그 주가를 다시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러한 버블 같이 고유동성 장세와 많은 투자자들이 모였던 이런 때에 비전을 보고 들어왔다가 이제 회사는 성장하지만 그 주가를 다시는 못 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대표적인 두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시스코고요. 지금도 있죠. 시스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얘가 지금 버라이즌에 인수됐지만 이 야후입니다. 지금 야후가 거의 뭐 알리바바를 뭐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굉장히 뭐 끝에도 핫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때도 이때도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여기서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고 뭐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들어가서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그때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기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냥 이 기업들은 계속 비전대로 성장했는데요. 특히 시스코는 그렇습니다. 시스코는 특히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주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 시스코와 야후가 향후에 이게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아마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점유율을 높여도 소용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시스코를 뭐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다 먹었는데도 그게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아마존도 거의 뭐 온라인 유통의 50%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게 100%가 되어도 실제적으로 과연 수익이 될까라는, 만약 수익이 안 된다면 주가는 다시 그 가격으로 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고피 종목들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체크를 해드렸는데 아마존, 테슬라, 뭐 엔비디아도 너무 높긴 하죠. 반도체 치고는 인텔이 군대시, 엔비디아 94입니다. 10배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조금 많이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주식 다 팔아야 돼? 아니죠. 아까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저 PER 가치주로 갈아타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정부가 투자를 점점 늘릴 가능성이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뭐 그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많지만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셰일 혁명을 옛날에 했지, 지금은 셰일 혁명 얘기 아무도 안 하지만 셰일 혁명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가면요 얘들이 반대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테슬라가 하고 있는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건 좀 위험한 것 같고, ESS라든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기본적인 산업에 투자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왜냐, 이것들도 어차피 소비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 국민의 향후 소비력에 대한 의무를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쪽도 위험하고요. B2B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B2B. B2B가 좋다. 예를 들면 철강인데 일반 철강 말고요, 특수 철강.
뭐 합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건설인데 주택 건설 말고요. 주택 건설 말고 특수 건설, 교량이나 철도,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것들, 뭐 굴삭기, 뭐 이런 거를 투자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가 오래 갈 수는 있어도요. 그 업종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부는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부는 이제부터 일자리 순서대로 일자리 수, 일자리 수 순서대로 아마 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고, 어떤 종목 투자할지 모르겠다, 이런 종목이 뭐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공개된 유튜브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이제 개인 파트리온이라는 유료 채널을 보시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수익을 좀 따라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종목도 하나씩 추천을 좀 해놓고, 뭐 그거를 엑셀로 정리도 해서 수익률도 좀 공유를 하고 할 테니까요. 한 20유로 정도 합니다. 고려해 보시고요.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편입한 종목은 다들 이런 종목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미국의 소비력에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이런 B2B 종목 가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중국과 관계도 좋고요. 일본도 이제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일본은 중국과 관계 안 좋아지면 조금 이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쪽에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었는데, 지금 제조업 PMI, 아까 전 세계 제조업 PMI인데 이게 일본인데, 일본이 지금 좀 많이 뒤처지고 있어요. 대신 주가는 또 그만큼 싸니까요. 어, 한번 고려해 봄직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안전자산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약간 위험한 자산인데 이제 한번 투자의 궤를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